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산간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요. 서울에도 13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서 눈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서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강원 산간과 강릉, 고성,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 서울에도 13.4cm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도입니다. 국도 56호선 홍천 구룡령인데요.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다소 약해졌지만 특히 이 지역은 길이 좁은 데다 도로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길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기 자유로 북로 JC 부근입니다. 1시간 전까지는 이곳에도 다소 굵은 눈발이 날렸는데요. 지금은 잦아든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지만 도로에는 눈이 다 녹았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아 길이 얼 가능성이 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안산입니다. 이곳도 눈발은 잦아들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은 다 녹았지만 인도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보행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영상 보니까 지금은 눈이 조금은 잦아든 것 같은데요. 이번 눈 언제까지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이 잦아든 지역이 많지만 오늘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눈과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전에, 충청 지역은 밤에 차차 그치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도 오늘 밤 한때 눈이 다시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cm,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영남 내륙에 2에서 7cm,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 북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로 인한 빗방길, 도로 살얼음 위험이 무척 큰 상황인 만큼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밤사이 눈이 쌓이다 보니 아침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곳곳 주요 도로에 눈이 쌓여서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는 아직도 제설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도로 상황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양정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다행히 지금 고속도로 위로는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내린 눈 때문에 곳곳으로 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니까요. 평소보다도 안전거리 더 넓혀주시고 주행 속도도 반절 이상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지도 위로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 서행 구간들과 빨간색 정체 구간들이 섞여서 자리합니다. 출근 차량들 제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차라리 대중교통 이용이 낫겠는데요. 특히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관령 부근 보고 계신데 이미 많게는 5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 나오셔야 한다면 기상정보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특히 도로 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사고에 특히나 취약합니다. 터널이나 다리 위 같은 경우 더욱더 각별히 운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0번 평택제천선 제천 쪽으로는 금광터널 부근 사고 영향받아서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정체는 110번 제2경의선 남동 부근에서 양쪽 정체인데 성남 쪽으로 더 가시면 광명 부근 통과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면이 많이 미끄러워 보이니까요. 감속 운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양재 부근 통과가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내린 눈이 일부 지하철 운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전 구간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도 한때 통제됐고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며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25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 강선로 기지에서 출고 장애가 발생해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25분씩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하철 2호선에서도 눈 때문에 레일이 미끄러워 열차가 멈추고 출발할 때 흔들릴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YTN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호선에서도 출근길 운행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 시간에는 서울 시내도로 곳곳도 통제됐습니다. 북악산로와 와룡공원로, 인왕산로가 한때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로 서울 시내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 숭이동 남부역 사거리에선 폭설로 인해 통신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 몇 줄이 도로 쪽으로 늘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경찰도 해당 구간 지나는 차들에 대해 우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안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남부 소방본부에는 밤사이 눈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빗발치는 등 눈 관련 신고가 50건이 따랐습니다. 아침 7시 기준 수도권엔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제설대책 2단계를 올리고 오늘 출근 시간대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비상대기 열차를 운영해 비상시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인력 8천여 명과 제설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강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움푹 파인 곳, 보수가 시급한 도로들이 있는데요. 지난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8대가 파인 도로 때문에 타이어가 터지고 대형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수도권에서는 화재와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도로엔 쏟아진 물건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선온산 나들목 근처에서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차 사고로 멈춰 서 있던 화물차들을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던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분기점 근처에서 현장을 지나던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도로 일부가 움푹 패여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파인 지점을 긴급 보수한 한국도로공사는 피해 차주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 심곡동에서는 음식점에 불이 났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층 음식점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서울 서대문구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이 끊겨 3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지만 아파트 환경에 따라 실제 전력 사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 곳도 있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엔 사흘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8,800여 명이 사직세를 냈고요. 이 가운데 7,813명, 63% 이상이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사흘째인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성모병원은 평소에 비해서는 약간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전공의들의 이탈로 수술과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발길도 줄어든 건데요. 그럼에도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져서 이곳 서울 성모병원을 포함한 서울의 빅5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대여섯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밤 1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00여 명, 이 중 실제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는 7,800여 명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문제인데요. 갑자기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는 등 접수된 피해 사례만 이틀 동안 92건으로 정부는 피해 환자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비상진료 체계 가동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 환자들은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원이 임시 의료 인력을 채용하도록 중증 응급 진료 수가를 확대하고 공보의 등 외부 인력도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환자 곁에 남은 의사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 진료,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경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조기 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건데 의사단체들은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오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수술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담당 의사가 없어서 조기 퇴원하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불편이 커지면서 환자들은 죽으라는 소리냐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났지만 병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휠체어에 타고 보호자 부축을 받고 들것에 실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응급실 역시 아픈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역시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료와 수술 등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합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갑자기 홍골란이 오면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병원에 와야 되는데 지금 요새 텔레비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불안해요. 의료 공백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척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환자는 이번 사태로 쫓겨나듯 퇴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치료도 제때 안 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상처도 낫지도 않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퇴원을 먼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술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담도암 3기 말이라서 이제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때 이렇게 이제 못 받으실까봐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생사 갈림길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환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 하루라도 빨리 이번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럼 저라면 환자들은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의사분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베풀면서 좀 사는 것도 좋잖아요. 아픈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YTN 홍사옥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주도한 주동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독점적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항암 치료나 응급 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은 물론 사직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여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법률과 사법 조치를 동원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단 행동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의료 공백을 방조한 의료기관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단 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돌아오는 의사는 고발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는 환자와 가족에게 민영사상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거라며 전공의들이 불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 국가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에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이 환자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면서 곳곳에서 진료 차질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전화, 이번 시력. 만약 수술이나 진료 적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채관 조영수를 받은 뒤 복통으로 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엔 간암 환자가 병원 노조 파업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술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병원이 1,000만 원 조정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판례에도 환자 개인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피해를 온전 인정받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직접 전공의 사직이 불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 불법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겁니다. 소송이 10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 한두 건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길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증이 어려워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 특성상 환자 측이 승소한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까지 미치지 않아 매번 원점에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환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이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 연기 가능성에 관해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 동의서에 관련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 등도 책임 소재를 가릴 세부 요소로 꼽힙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총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한 4선 중진 박진 의원을 서울 서대문 의뢰 전략 공천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전 의원과 스타 강사 출신 영입인재 김효은 씨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면접을 마무리하고 공천심사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이 남은 지역구 89곳 가운데 20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13개 선거구는 경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4개 선거구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보를 의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서대문 의뢰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선 중진 박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험지 출마를 받아들인 PK 지역 낙동강 벨트 중진 3명이 지역구 재배치 이후 공식 후보로 확정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은 겁니다. 스타 강사 레이나로 알려진 김효은 씨와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3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기 신도시 이슈가 있는 경기 고양정엔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아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투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지만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게 공관위의 판단입니다.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선 현역 의원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을에선 이례적으로 강대식 의원과 조명희 의원 등 현역 2명이 포함된 5인 경선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수성을에선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과 맞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인천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지역 11곳 역시 본선에 앞서 내부 경쟁을 거치게 됐습니다. 70% 이상 마무리된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그동안 큰 파열음이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서울 강남권과 TK 지역 등의 빈 곳은 물론 현역 컷오프 변수가 여전해 남은 심사 결과에 당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서 21개 지역구에서 첫 당내 경선을 실시했는데요. 광주와 전북 일부 지역 등의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 호남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21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14명 가운데 5명이 원외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호남 의원들의 패배입니다. 광주에선 북구 갑의 조호섭, 북구 을의 이형섭, 동구 남구 갑의 윤영덕 의원이 각각 정준호, 전진숙, 정진욱 예비 후보에게 본선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전북 익산갑에선 김수흥 의원이 이춘석 후보에 져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지역구입니다. 광주는 북구 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 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 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도 문대림 예비 후보보다 낮은 경선 득표율을 기록해 패배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송파병 남인순, 경기 군포시 이하경 등 나머지 현역 의원 9명은 본선에 안착했습니다. 서울, 송파, 을 등 원외 후보자들이 맞붙은 7곳의 예선 통과자도 확정됐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물갈이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수도권과 PK 현역 의원은 추가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등 6명이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은 전재수 현 의원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김병욱 의원.
민주당은 전략 공천과 2차 경선 등을 통해 아직 빈칸으로 남은 곳에 후보를 정할 예정인데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와 맞물려 계파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송파갑 지역구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임 전 실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송파갑 등 험지 출마를 요청했지만 임 전 실장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중부 성동갑에서는 사실상 제외되는 건가요? 아직은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100% 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는 조용한 공천이다, 잡음 없는 공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감동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공천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좀 개혁적인 공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당도 그걸 못하고 그냥 무난한 공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잡음 없는 공천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로들이나 아니면 그 좀 개혁 대상으로 되신 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쳐내는 혁신 공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당에서는 의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 7명을 컷오프하고 경선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교체 폭이 작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컷오프 대상자도 남아있고 또 하위 10% 감산점 또 생선 감산점 하는 연유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 거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이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하지만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지역구를 바꿔서 험지 출마하도록 할 수도 있어서 교체되는 현역 의원들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현역 교체 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의원들이 또 잇따라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우리 편이 아니라면 아니면 다 적이라는 식으로 밀실에서 공천 학살과 자객 공천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천 파동 모습은 친명제, 횡재, 비명 횡사라고 놔두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공천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까지 쥐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육사 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 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그런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공천 갈등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표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선 후퇴는 의미가 없어서 뭐 이선 후퇴 생각도 하나.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가 남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몇 분들이 더하면 또는 공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예. 나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민주당이 살겠죠. 그러면 떠난 민심들이 저는 확 돌아오고 심판론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지금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전직 총리는 공천 분란이 계속되면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과 헤어진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 또 호남의 지지를 고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노 인사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한다면 광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물론 정권을 위임받았지만 정권을 휘두르는 구시대적 밀실 사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공관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공평 무상한 공천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정체성을 이룬 민주당에 등을 돌린 건 여러분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목표 의석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과 저희 지지자들 가운데 출마를 권유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불출마를 권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뜻을 새기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포착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기 전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총의를 모았는지는 저희가 먼저 공개하기 좀 어렵고 아마 공개할 수 있는 대로 언론에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님의 또 그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모두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시골 마을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르신을 흉기로 위협하고는 3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CCTV에 포착된 자전거를 탄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30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고요. 대구 북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 장소인 경남 창녕까지 65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무려 7시간을 달렸대요. 돈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65km나 떨어진 시골 마을은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과거에 이 마을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일지언정 7시간이나 자전거 탈 정도의 강철 체력이면 무슨 일을 했어도 떳떳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왜 흉기 들고 강도짓 할 생각밖에 못했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시골 마을에서 가방을 맨 남성이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시간만 무려 7시간. A씨는 집에 있던 70대 여성을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사전에 CCTV라든지 이런 그 안전장치들을 미처 못 챙긴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뺏은 돈이 적자 A씨는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현금을 뽑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직이고 생활고에 좀 힘들어가지고 자기 그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로 이동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도피한 지 22개월 만입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린 지 오랜데 돌고 돌아서 참 오래도 걸렸다 싶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권도형 씨에 대해서 미국도 송환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요청은 기각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자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권도형 씨 변호사는 권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거든요. 이번 송환 결정으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권도형 씨 혼자서 했을 리는 없습니다. 권도형 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창준 씨는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한창준 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서 루나코인을 팔고 53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1억 건가량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씨는 폭락 사태 이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고요. 지난 6일에 국내로 송환됐는데요. 송환 당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들 속인 거 인정하시나요? 권도형 신현성 씨랑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구제 방안 생각한 거 있으세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입니다. 이 이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서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었는데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해놓고도 시민단체는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한 검찰이 정작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조현천 전 사령관. 법적 책임이 있다면 떳떳하게 감당하겠다던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가 일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위헌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킨 거라며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 입국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개헌 문건의 위험성을 인정해놓고 정작 내란 음모 혐의엔 면죄부를 줬다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통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고 말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 영업 적자인데도 강제 영업에 시달렸던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주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던 시절에요. 너도 나도 장사가 안 될 때 편의점이라고 속이 편했겠습니까? 손님이 없어서 적자를 보는데도 계약대로 심야 영업을 계속하라며 강제했던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영업시간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다는 뉴스는 많은데요. 이런 갈등 속에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적자 끝에 폐업한 편의점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게 비단 이마트24뿐이겠습니까? 본사에서는 상생하면서 공문을 보낸다는데요. 말만 상생일 뿐 점주들은 폐업 문턱에나 가야 공정위가 조사 정도는 들어가줘야 그나마 말이 통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 현장 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마트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 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지. 직원들이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거지. 본사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심야 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무리한 필수 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사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자, 그 영상을 형수가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제 그 황씨 형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황의조 전 그 연인을 주장을 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게 풀리면 아마 재미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고성 멘트도 날렸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8일 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사실 이게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는 지난 그 11월 초에 저희 그 이 프로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범행 동기를 추정을 했을 때 아마 이제 그 좀 섭섭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줄곧 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 단계에 와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뭐냐면 배신감을 느껴서 혼내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단은 지난해 황 씨가 이제 영국으로 구단으로 복귀를 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남편과 시동생 간의 이 선수 관리와 관련돼서 이견이 많아서 이 지난 5년간 자기하고 남편하고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뭐
보상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배신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배신감이 원인이다. 형수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반성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지금까지 자신들은 오직 황 선수의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 5년 동안 모든 걸 다 투자했고 특히 이제 남편의 노고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신 같은 경우도 학업이라든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외국에서 5년 동안 외로운 생활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헌신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제 눈에 좀 띄는 것은 뭐냐면 네. 다시 우리에게 의지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휴대전화 성관계 영상을 갖다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황의조 선수를 심리적으로 좀 구속하고 싶은,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적어도 이제 형과 마찰 이전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것이 예. 이제 그 정상적 방법으로는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통제라든가 조정에 좀 따라줬던 그 황 선수의 어떤 그 태도가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리적인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혼을 내주고 본인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하고 좀 의논하고 의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사한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예. 심리적인 개념에 이 문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약을 먹이고 신체적으로 어떤 그 정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가 자기에게 의지하도록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일종의 인위성 장애의 심리가 이제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서 서울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속보를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5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그리고 7호선 전 구간에 걸쳐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전 구간 운행이 아침 7시 10분을 기준으로 25분 정도씩 늦어지고 있고요. 차량 기지에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열차를 출고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5호선 첫 차부터 지금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의 전 구간 열차 운행도 15분 정도씩 늦어지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그 밖에 2호선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경우에는 지상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 구간에 열차가 지나다니는 그 철로에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매 구간마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상 구간이 많은 쪽에 10분씩 운행이 지연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철로가 또 미끄럽습니다. 이 때문에 출발할 때 열차가 흔들리거나 멈출 수도 있다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설로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 전 구간에 걸쳐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 기지나 지상 구간 또 선로에 눈이 쌓여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뭐 시내버스 같은 교통편을 좀 증차한 상황이긴 한데요. 도로 상황도 여의치는 않아서 출근 시간대에 상당한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저희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데 있어서 그 배신감을 느꼈다는 심리가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그 영상이 유포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황의조의 형수는 해킹을 당한 거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3차 공판에서 그 형수의 휴대전화의 그 내역을 분석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황 씨를 협박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이메일 그 개설 IP 어드레스, 예. 이 IP 주소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당시 형수 이 씨가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혐의를 그 부인을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형 기준에서도 진지한 어떤 그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좀 형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렇군요. 자백에 이어서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은 감형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황의조 선수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경우는 형수가 체포됐을 때 사실 형 부부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 처벌 불원서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형수나 형이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이것이 밝혀지니까 이번에 이제 반성문이 나오니까 참으로 이제 참담하다라고 하는 그 심경을 갖다가 이제 밝혔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형수나 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에는 가족의 배신으로 드러나서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는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피해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또 이제 이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황의조만 혼내줄 생각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 최대한 본인은 억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피해 여성 측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변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그 황 씨하고 황 씨 형수 같은 경우는 공동 운명체다. 그리고 이제 황 씨 형수가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초기화 시켰던 거하고 매각을 같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어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황의조 선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목소리까지 들었고요. 그 형수의 범행과는 또 별개로 황의조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촬영 혐의로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4번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의조 선수의 입장은? 지금 이제 황의조 선수는 이거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불법 촬영하고 2차 가해 혐의로요. 지난 그 11월 18일 1차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월 10일에 입국을 해가지고 1월 12, 15, 25 해가지고 비공개로 연속 조사를 갖다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의조 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곧 영상 찍은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상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갖다 밝히지 아니한 그 이유로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2월 28일 공판이 또 있어요. 그때 이제 황의조 형 그리고 이 씨 남편에 대한 어떤 정인 신문을 할 때 황의조 씨도 출석을 할 전망으로 이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씨 부부에게 도대체 이 그 시동생 황의조의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이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어서요.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 좀 수사가 잘 마무리돼서 피해 여성들에게도 조금 더 좀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제 수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갑, 장난 삼아서 수갑을 찾다가 경찰에 잡혀간 남성의 사연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가고 있어요. 식당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식당 손님이 신고를 합니다.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남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출동을 해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한쪽 손에 수갑을 차고 있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 사다 가야지.
싸대로 샀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였어요? 집 앞에 있던 거. 수갑을 타면 다른 사람들 오해받는 경찰제복법 그거 있잖아. 경찰제복법이 시도돼가지고 경찰 장비나 이사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하셔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경찰 수갑이에요.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잖아요. 예,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요. 정리하면 이제 경찰도 황당하고 본인도 황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그 붙잡힌 사람의 말로는 친구 거를 장난삼아 찾는데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 3일 동안, 그것도 설 연휴 동안 3일 동안 수갑을 차고 다녔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제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장난감이 아닌 수갑이었던 겁니까? 이게 이제 지난 그 2000년도에 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의 그 구형 수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경찰뿐만 아니라 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걸 사용을 해 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삼중난로 돼 가지고 굉장히 이게 풀기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저걸 보니까 저거는 일중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옛날 수갑이라는 옛날 말씀이신 구형 거죠? 수갑이라는 거죠. 2000년대 한 4, 5년 정도 된 거죠. 실제로 공권력을 집행할 때 쓰는 실제 예, 수갑.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련 번호가 없어서 이게 어디에 소속이 돼 있었던가를 갖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저 남성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지 과연 그 친구에게 구했다면 그 친구는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성이 10대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라면 친구도 10대일 텐데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게 나갔습니다만 그 대화 속에서 경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 제복법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입니까? 네, 정확한 그 용어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구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경찰을 사칭을 하면서 저걸 이제 보여주면서 나 경찰이다 이런 그 사칭하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서 2021년부터 이제 이것이 그 시행이 된 그런 법인데요. 실제로 제 구조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유사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휴대를 할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실제 제복이라든가 장비하고 형태, 색상, 어떤 그 구조 등이 너무 유사해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는 거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 아동들 이 수갑 같은 거. 애들은 경찰놀이 좋아해서. 경찰놀이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 그럼 장난감 수갑을 차는 거는 적용이 안 되고 진짜 뭐 이번 사례처럼. 이번은 완전히 본인이 풀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면 저게 이제 어디 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범죄자인가, 혹시 중간에 도주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당을 간 거죠. 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언제 풀려고 그거를 3일 동안 차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는 게 좀 깊게 들여다보면 지난 그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때 헬로윈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복장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과는 좀 구별이 안 돼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22년이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난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경찰, 소방 뭐 어떤 그 제복들을 갖다 많이 입어서 실질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그 바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구조 상황에서 혼란이 야기됐다라고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8조 3항에 보게 되면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겉으로 아까 저게 그 어린아이들을 쓰는 장난감 그런 거 말고 겉으로 봐서도 외관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 하더라도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찍는다든지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로윈 데이에
입고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경찰에서 할로윈데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코스튬 의상 판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중고 거래 사이트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도 경찰 제복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래를 지금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거는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어요. 장난 삼아서 입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번 사례처럼 이런 수갑을 차고 장난으로라도 차고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은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나무에도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서울에는 일단 눈이 그친 것 같군요. 네, 서울은 약하게 흩날리던 눈발도 모두 잦아들었지만 어제부터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서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3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도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강수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요. 서울에도 13.8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와 경북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대설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까지 많게는 5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4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남부 일부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지하철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며 서울 지하철 운행이 늦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아침 7시 10분쯤 5호선 전 구간 운행이 25분 정도씩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기지에 쌓인 눈 때문에 열차를 출고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열차도 강설 여파로 10분에서 15분가량 늦어지고 있고요. 코레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이상씩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서울 시내 도로 곳곳도 통제됐습니다. 두각산로와 와룡공원로, 인왕산로가 한때 출입이 제한됐는데요.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로 서울 시내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 숭이동 남부역 사거리에선 폭설로 인해 통신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 몇 가닥이 도로 쪽으로 늘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때 해당 구간 지나는 차들이 우회 조치됐는데 현재는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인천과 경기 남부 소방본부에는 밤사이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아침 7시 기준 수도권엔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제설대책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오늘 출근 시간대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비상대기 열차를 운영해 비상시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인력 8천여 명과 제설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강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이 순간에 세대야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안 보는 시간 뒤에는 이제 시간 쉬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무려 20도 가까이 낮은 기온이. 네, 아침에 집 밖에 나왔다가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출근 어떻게 하나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난주에는 봄이 가까워졌나 싶게 따뜻했는데 요즘에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부터 이어진 눈이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은데 출근길에 도로에는 눈이 계속 쌓여 있기도 하고요. 일부 녹아서 좀 미끄러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밤새 눈이 얼마나 온 겁니까? 일단 강원 산악 쪽으로는 한 30cm 정도의 눈이 더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륙 쪽으로는 한 3에서 10cm. 대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3.8c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수도권 쪽으로는 대개 한 10cm에서 14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내륙 쪽으로 들어서 충북이라든가 경북 쪽, 현재 그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쪽으로 내륙 쪽도 거의 한 10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은 눈이 좀 이제 그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제 보면은 이게 눈이 오는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뭐 눈이 내리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한방 눈이 내리기도 하고 눈, 비가 동시에 섞여서 오기도 하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눈을 구분할 때 한방눈, 뭐 이제 쌀랑눈, 뭐 진눈깨비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가로눈도 있는데 그건 뭐 빼고요. 대개 한방눈 같은 경우는 저 기온이 좀 높을 때 그 만들어지는 눈입니다. 습도가 높고 쌀랑눈 같은 경우는 좀 차갑고 기온이 낮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진눈깨비라고 부르는 것은 눈비가 섞이는 형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눈, 비, 진눈깨비가 계속 번갈아 내린 그런 형태죠. 자, 이렇게 내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층 한 400m 정도서부터 영하권이었어요. 지상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바로 그 지상 위쪽까지 영하권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한 400~500m 이상은 눈이 내리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단 그 비가 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비가 내리다가 보면은 비가 어제는 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내리다가 보면은 기온을 약간 낮춥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눈비는 1도 차이로 눈과 비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바뀌다가 눈이 바뀌게 되면 눈이 내려서 녹게 되면 또 잡내리 발충하니까 또다시 기온이 약간 올라요. 또다시 비로 바뀌고 그게 또다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런 형태로 계속 바뀌게 되는 아주 참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눈이 내리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도로가 얼기에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눈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실제로 그 새벽이라든가 기온이 또 뚝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 얼어붙거든요. 또 특히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아이스, 살얼음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이 운전자분들은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자, 전국 곳곳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고 지금 뭐 일부 지역에는 눈이 또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일단 향로봉이죠. 고성 쪽에 거기에 67.7cm 내렸고요. 조침령 쪽이 59.9cm, 그다음에 설악동이 한 50cm 이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약간 북부 산악 쪽으로 50cm 이상의 눈이 내렸고요.
다음에 이제 해안 쪽으로 북강릉이 현재 22cm 내렸고, 다음에 이제 경북 북부 쪽이죠. 울진이라든가 이런 쪽이 한 25cm 정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린 것이죠. 네. 자, 이게 산간지방의 특성 때문인가요? 지금 동해안 쪽에 많이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형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같은 경우 동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풍 같은 경우는 동해상을 거쳐 바람이 들어오는 이런 기류인데, 지금 그 동해상의 따뜻한 그 해수 온도 위를 지나오면서 이 눈구름이 발달합니다. 근데 발달해서 바로 동해안을 상륙하면 바로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태백산맥으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그 눈구름이 발달하는 이런 형태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 동풍에서 북동풍 계열이 아니라 남동풍 계열이 불었거든요. 남동풍 계열이 부는 경우에는 해안도 많은 눈비가 내리지만 산악 쪽으로 아주 많은 눈이 내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서해안 쪽으로는 온도가 높았는데 동해안 쪽으로는 굉장히 찬기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 동해안 쪽으로는 굉장히 그 대기 불안정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예. 여기다가 지금 동해 쪽이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런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었죠. 예.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이미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는 곳도 있던데 눈이 앞으로 더 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해안은 내일까지 눈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는 저 산악 쪽으로는 한 30cm 이상 더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동해안 쪽하고 경북 산악 쪽으로는 한 15cm 이상 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은 잠시 눈이 그친 그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눈이 언제까지 내리는 걸까요? 일단 현재는 저 서울과 경기 북부 쪽은 눈이 그쳤습니다. 일단 눈이 그쳤고요. 뭐 오늘은 뭐 대체로 소강 상태 계속 보일 거로 예상되고, 다만 이제 기압계를 본다면 일단 저녁 무렵에 잠깐 눈발이 날릴 수는 있지만 거의 서울은 끝난 걸로 보고 있고요. 충청 지역은 한 오후 중반, 한 16시 정도까지 눈이 오는 것을 보고 있고, 다음에 경상 지역은 12시 정도면 눈이 일단 그치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비가 이제 그쪽 남쪽으로 하면 이제 비가 내리죠. 전남 쪽과 제주 쪽은 뭐 밤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내리는 눈을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눈은 그 온도, 만들어지는 온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가벼운 눈을 갖다 건설, 이제 마른 눈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제 습도가 높은 눈을 습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냐하면 습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습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한방눈 같은 경우고, 건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쌀락눈 같은 경우인데, 상층,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그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습설 같은 경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동해안 쪽으로 그 많은 습도를 갖다 가지고 들어왔던 눈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게 되면 눈의 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통상 이 건설에 비해서 습설의 무게가 한 3배 정도 더 무거운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눈이 내릴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습설 같은 경우가 건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무거운 특징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이 습설 같은 경우는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죠. 1세제곱미터의 무게를 한 300kg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가로 한 20m, 세로 10m에 눈이 50cm가 쌓였다. 이건 강원도가 50cm 이상 쌓였으니까. 그럴 경우는 무게가 한 30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눈이 그 정도 비닐하우스에 50cm 정도가 쌓인다면 15톤짜리 트럭이 2개가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이 시설물들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2014년에 왜 경주 마리나 리조트 때 붕괴, 그때 대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죠. 이런 경우도 이 건물이 완전한 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패널을 짓거나 그런 건물들은 거의 붕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눈 올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붕에 있는 눈을 치워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죠.
예, 그렇군요. 습기가 많은 눈이 내리는 것도 특이한데 뭐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2월에 원래 이렇게 눈이나 비가 많이 왔었는지 이거 참 궁금한데 2월 장마다 이런 얘기도 요즘 있더라고요. 지금 뭐 기압 배치도 그렇고요. 내리는 양으로도 봐도 거의 뭐 장마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기압계가 거의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 남쪽으로 고기압이 강하게 있었고요. 이따가 이제 주말에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찬 공기가 쭉 밀어내렸으면 그냥 그대로 한기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왔을 텐데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었는데 바로 이 저기압 통로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펴갖고 우리나라를 그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등압선도 계속 동풍이 부는 이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해안 쪽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초여름에 발생하는 장마와 비슷한 거 아니냐. 거의 뭐 그런 기압 배치죠. 실제로 남과 북에 고기압들이 힘겨루기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정체를 하면서 눈과 비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오늘 중부지방은 저 그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주말까지는 남부지방 제주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강원도 동해안 쪽은 내일까지 일단 눈이 내리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씩 아주 늦긴 하지만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정도에 하나 기압골이 하나 통과하고 나면은 대개 한 추위 정도는 오늘서부터 평경정보다 약간씩 낮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평경병과 비슷한 정도 약간 낮거나 이런 상태로 유지되다가 다음 주 초반에 약간 기온이 올라갔다가 2월 초순서부터는 좀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는 중부지방은 뭐 이제 기압골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친 거로 보고요. 남부지방은 뭐 이번 주말까지는 있는 거로 예상을 합니다. 3월 초반까지는 추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일단 일요일까지는 좀 평년보다 약간 춥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주 초반엔 다시 기온이 약간 올라갔다가 2월 29일이죠. 2월 29일서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한파가 내려오면서 3월 초순에는 한파가 좀 있을 거로 보고요. 3월 초순 한파가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바로 기온이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뭐 봄이 온 것처럼 좀 따뜻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눈,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3월 초에 또 이렇게 춥다고 하니까요. 날씨가 롤러코스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또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지난주 그 기온은 아주 이례적인 기온이죠. 뭐 급기온은 아니었더라도 서울이 18.3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기압 배치는 봄철 기압 배치입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 기압 배치가 아니고 일본 남쪽으로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쪽은 이 남서풍이 아니라 남풍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뜨거운 아주 남풍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기온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올라왔던 것이고요. 이랬던 고기압이 한 일주일 이상 버텼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고기압이. 그랬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밀고 내려오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기압은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북쪽 고기압이 내려오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 기압골이 통과하는 통로가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3월 초에 2월 말에는 다시 고기압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좀 추워질 겁니다. 추워지고 이 고기압이 빠져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말이 되면 이제 3월이에요, 벌써 센터장님. 그러면 본격적인 봄이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까? 한 3월 중순쯤 될까요? 사실 이제 봄을 저희들이 그 기상학적으로 분류할 때 하루 평균이 영상 5도 이상을 넘으면은 그래서 그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은 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계절적으로 3월은 봄이거든요. 그래서 2월 12일서부터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영상 5도를 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제까지 영상 5도를 넘은 기간들이 유지가 됐고, 지금 이제 잠깐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상청에서 통계를 낼 때 언제 2024년에 봄은 며칠에 시작됐는지는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월 12일에 봄이 시작된 걸로 보고요. 우리가 봄이 시작돼도 꽃샘추위가 오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걸 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는데, 다만, 3월째 한 차례 꽃샘추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 지나고 나면은 그 이상서부터는 더 이상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아주 기온이 올해도 지금 예상은 3월이 평년보다 좀 따뜻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지나고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도 눈 때문에 고생인데요. 중국에도 많은 눈이 내려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사흘째 이어졌는데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이 마비됐고 오늘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귀소 기둥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고 직전 이 지역에 폭설이 내렸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수성 수첸현에서는 제1인민병원에 지붕이 붕괴했습니다. 병원 측은 거센 우박 때문인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한파와 강풍, 결빙, 대류성 기상, 국지성 강수, 안개 등 6개 부문의 경보를 사흘째 발령했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저온 현상이 일어나 기온이 평년보다 6에서 12도 내려가고 구이저우성과 후난성 등에서는 20도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둥성과 화난성 등 중동부 지역과 충칭시, 스촨성 등 서부 지역에는 3에서 7cm,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베이징 등에는 폭설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这次降雪的雪量目前是不均匀，呈现南部大，北部小一些，南部已经达到暴雪量级。目前全市投入人力6.3万人，车辆是7630台左右。 엄청난 눈으로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물론 항공과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겹친 산시성 양취안에서는 버스 노선 62개가 중단됐고 장수성 쉬저우는 어제 하루 시내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까지 한파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1m 이상 쌓인 눈 속에서 늑대들이 생존을 위해 굴을 파며 이동하는 진귀한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 뉴욕 연방검찰은 권 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서울시 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오늘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규탄하고 대규모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15일에 이어서 오늘도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은 최근 의사를 향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주요 대형 병원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서도 예정된 수술 가운데 30% 정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대신 교수와 전문의들이 입원 환자 진료와 당직 근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장 피로도가 쌓이면서 다음 달까지 수술과 진료 지연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개별 전공의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다만 조기에 돌아올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집단 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밤새 눈이 많이 내려오는데 아직도 눈이 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대중교통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없도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